세 분 토론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 세 분 토론 말씀 또는 이 보충 설명에 대한 말씀을 두 분 발표자께 듣겠는데요. 발표자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박준우 교수님도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영민 변호사께서도 대법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좀 뭔가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부경법의 2조이랑 차목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대법원의 경우에는 특히 지적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작권법이나 특허 상표 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것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 부경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많은 어떤 판례에서 사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부경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따라서 그 부분도 좀 발표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인격권이라고 하는 법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부경법이 일반적인 보충적 일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2조 1호 차목이 입법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 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죠. 특이하게도 독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인격권 법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경법에 보면은 박준호 교수님 이 토론문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한데 과연 거기에 해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성과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 이른바 민법 750조에서 얘기하는 주의 의무 위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심도 있는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경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별도 입법이 이미 나왔습니다. 2015년도 이미 나왔어요. 길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발표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토론 내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원님께서 답변 내지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용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렇게 세 분을 나누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차피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법원의 태도와 관련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된 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안효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을 할 거냐 말 거냐 하고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형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나 아니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이미 우리 법원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식재산권법과 이제 불법행위법, 그러니까 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재권 완결성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지재권법 내에서 모두 해결되고, 지재권법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견해를 안 취하고, 불법행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봐왔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참혹의 전제가 되는 판결들도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있는 판례들이고, 대법원에서 가장 많이 제가 알기로 이제 다투어졌던, 인정 여부에 다 다투어졌던 사건인 대표적인 이제 대장금 키티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인격권 침해 뭐 내지는 민사 불법행위법으로 인정할 영역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법원이 인정해 나아가고 있는, 아마 박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이제 기타 법원들에서 이미 충분히 관련되는 이 판결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판지들하고도 서로 매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이 유사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담보가 되지만 그 권리 근거로서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고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려다 보니, 아까 이제 박준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을 드셨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은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법 상에 있어서 발전해 나온 영역을 보면 주물권 개념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주물권인 인격권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우리 법상으로는 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법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처럼 아니면 분묘기지권처럼 이제 관습법으로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 흐름을 갖고 보면 뭔가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그런 개념을 가져가게 되면은 당장 발생하는 문제가 양도성, 상속성, 그다음에 금지 청구 가능성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세트로 해결하려고 보니 아우 그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정말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이 인격권 침해,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저도 한번 논문을 썼지만 이게 사실은 매우 쉽지 않은 주제죠.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터넷 제국 21 사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네이버 그 광고 때도 이 불법 행위를 그 피보전 권리로 하는, 사실은 이제 금지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짝을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판례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큰 틀에서의 하나의 이제 세분에 대한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드려야 될 이야기가 이제 부경법 관련된 논의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역시 이것도 안효재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상당히 이제 그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을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민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도 상당히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떤 문제는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 해결 수단은 손해배상의 경우에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자료 배상 이상의, 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판례법 상에 있어서 위자료 배상액이 낮은 나라인데, 그러면 특별하게 이 지점에 있어서만 이제 위자료 배상을 고액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이제 좀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점들을 다 손을 대기 어렵다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부경법 참혹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박준호 교수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판례들을 종합해 놓은 종합판으로 보이고, 이 참혹의 활용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준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미 이 입법이 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자체가 용어는 안 썼지만라고 볼 여지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참혹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소송 대리인들이 적절하게 잘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참혹은 굉장히 이제 그 넓게 규정이 돼 있고, 참혹을 인정하는 그 근거가 되는 대법원을 포함하는 이제 우리 법원 판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취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밖으로 나아가는 아주 조그만 일부를 인정해 놓았던 거기 때문에, 이 조그만 일부를 일반적으로 참혹을 통해서 널리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소송 대리인들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토론자 분들이 훨씬 저보다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라 하나 그냥 드는 생각은 박준희 교수님이 용어에 관한 문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다는데 아까 제가 그 발표하면서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셀러브리티 유명인들 본인이 아니라 그 관련 산업에서 에이전시로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이걸 다 상업화하고 산업화하는데 유용한 형태로 이 권리가 형성될 수 있는 만든다면 입법화된다면 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부방법상 권리를 본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일단 이거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장이 안 되잖아요. 그 영업양도나 분할할 경우에 영업권의 일부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이걸 따로 기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자산에 하긴 쓸 수가 없잖아요. 출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고 있고 연예인들한테 그 전속계약급으로 몇십억씩 주면서 연예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산업화 시키고 싶을 거, 유동화 시키고 싶을 거, 담보 제공하고 싶을 거고 강제 집행은 안 된다고 단행법 나왔지만 뭔가 유틸라이즈 할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마련일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방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좀 생각이 좀 든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인격표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남영주 교수님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원래 그 남영주 교수님께서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출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게까지 쓰고 계시거든요. 아마 근데 그거는 조합이나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겠지. 이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원에 평가받아갖고 주식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방향에서는 뭔가 이게 배타성 있는 권리처럼 약간 만들어져야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예인한테 아까 이제 갑을 해서 사실 이제 연예인이 갑일 수도 있어요. 배용준이 갑이고 비가 갑이거든요. 비가 움직이고 배용준이 움직이면 회사가 움직이는 거지. 회사는 비글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예 산업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쇼비즈 엔터테인먼트 그 산업 내에서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정돈된 생각은 아닌데 이게 약간의 배타성이 있는 권리로 형성이 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참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두 분 토론문에 대한 발표, 이 답변 내지 보충 설명을 해주셨고요. 혹시 지정 토론자 세 분께서 발표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말씀을 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짧게. 예, 서울수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승재 연구관님께서 사실 부경법 참호 활용과 관련해서 성문적으로 이렇게 IP 번호를 이제 인정하는 그 이외에 이제 대부분 퍼블릭 도메인으로 가는 게 맞고 그 이외에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참호를 통해서 일반적인 예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호길 교수님께서 우리 참호과 관련해서 성과 등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 민법의 주요 의무 위반 관련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2013년도에 참호를 새롭게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경법의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제한 열거주의 방식을 통해서 부정경쟁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 참혹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입법은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 포함해서 좀 깊이 있는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사실 참혹 전체가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퍼블리시즘과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권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혹
를 통한 부경법만으로서 퍼블리시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된다는 측면도 저희들도 또 아마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향후에 이런 차목의 어떤 해석 그리고 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혹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차목의 어떤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연구해서 검토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사회자가 괜히 주제 넘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별도 입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는 있겠죠. 모든 논란을 어떤 잠재울 수 있는. 그런데 별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격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완결된 하나의 법조문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법 측면에서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인격 표지권에 관한 어떤 법률안이 지금 제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률안의 경우에는 또 이제 문화부에 약간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독립된 법률안이면서도 용어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이해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소관부처는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화체육부도 아니고 특허청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어떤 본질을 따진다면은. 그래서 앞으로 입법을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은 정말 우리들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다리시느라 혹시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성함과 혹시 소속이 있으면은 소속을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침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제 그 2012년 2월 2일 날그 일본에서도 근 뭐 1976년부터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뭐 30년 이상, 35년 뭐 36년 다투어지던 이제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의 일종이고 성명권 초상권은 성명 초상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를 착안하는 권리로 구성된다라고 봤고, 이 초상권 등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착안하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이고 이런 점에서는 인격권이 초상권과 구별된다라고 봤고요. 다만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 유리하는 것이고 그 권리 주체는 따라서 본인에 한한다. 그리고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봤고, 또 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등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로서 그로서부터 그 파생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성질 자체가 인격권 내지는 인격적 이익과도 구별되는 경제재를 보호하는 재산권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1항 및 2항인데요. 저작권법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것처럼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도 당의 유명원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 착목하여 저작권자가 시장에서 저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침해에 대해서 일실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인 침해자의 판매 수량은 권리자가 상실한 수량이고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라는 이익이라는 등식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과 같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법원이 컴프리헨시브하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일본 최고제는 뭐 거의 대부분의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해서 다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양도성이나 뭐 상속성 이런 것들 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해석상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 퍼블리시티권이 보호가 된다 그래도 양도성이라든가 이런 것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양도 가능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원래 인격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 경우에도 원래 인격권자한테 남아있는 어떤 관념적 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이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관념적 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격권자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아시겠지만 재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상 손해전보로서 이미 다 위자,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도 다 위자된다고 보는데 양자가 다 청구하는 경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그러면 차목을 근거로 해서는 현행법 하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되고, 또 아까 그 만약에 정신적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민법에 근거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가 된 경우에는 각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인권권자한테 관념적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청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인정도 돼야 될 것 같지만 다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물론 청구야 각각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근데 과연 누구한테 그 남아있다고 할 수 부분은 있을까? 권리 주체가 다르고 이 침해 피침해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문제 생길 거 없을 것 같아요. 공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 안 하고 아니, 있다가.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예. 굉장히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예. 딴 권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아 있는 인격권이고 부방법상 권리를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건 사실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봐야 되고, 두 개는 완전히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생각하는 게 맞을 거.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유명인한테만 이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흡인력 그거 자체가 그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권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연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른.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격 훼손적인 상업적 이용을 통해서도 이제 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흔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사건 예컨대 이런 것이죠. 그 인격 어떤 인격의 주체라고 할까요? 그분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발표문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제 성 도구 에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저도 교회는 다니는데 되게 독실한 사람이라고 치는데 제 얼굴이 무슨 이상한 난잡한 광고에 올라가요. 그러면 난잡한 광고에 나를 팔았으면 얼마를 팔 수 있을까라는 재산적인 그게 문제가 될까요? 난잡한 광고에 있는 걸 내 교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까가 문제가 될까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연되어 있고 붙어 있고 어찌 보면은 혼재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말로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상 손해로 한 거액의 배상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인격권 침해로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잘 안 쓰는 법이지만 소권 남용으로 그냥 각하 날려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실체법상 권리 판단 안 들어가고 권리이 없다라 보호이익이 없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간 피해자가 이렇게 할 경우에 소권 남용으로 그냥 각하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거 재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간단히 들어요. 네. 저는 권호성 교수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그 권호성 교수님과 박준희 교수님의 공통된 이제 견해는 부경법상 해결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있는데 그 약간 방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 교수님께서는 현행 규정에 있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의 하나로 그 행위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필요 없고 행위를 규정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권호성 교수님께서는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법으로 창설을 해야 되고 부정경쟁 행위의 한 유형으로 창설을 하게 되면 양도 상속성이라든지 어떤 공시라든지 뭐 출자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권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근본으로 불법행위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또 현재 부정경쟁 행위 유형들이 다 사후 규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부경법상 해결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의 견해이신 이런 뭐 공시도 가능하고 양도 상속 가능하고 뭐 계약서에 명시 가능한 그런 권리를 창설하는 게 그 법의 전체적인 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거에 대한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제 정말로 그 조악한 아티클 하나 발표한 게 2012년인가 13년에 부방으로 가야 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은 여전히 부방으로 규율하는 게 행위 규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걸로 과연 그러니까 편한 얘기로 연예 기획사가 강자가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영세한 연예 기획사에서 연예인 하나 보고 예를 들어서 JYJ에 나와가지고 CJS 만들었을 때 JYJ가 갑이고 CJS가 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몽땅 투자해가지고 전속 계약금 주고 연예인 사왔는데 산다는 말은 실례지만 그러니까 인격권 갖고 왔는데 자기 독자적으로 침해를 구제 못한다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아마 하고 심판결 중에서는 연예 기획사가 퍼블리시티권 사왔다고 소송 제기하면 이거는 소송 신탁이라고 날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양도세 인정 안 되니까 너는 원고 넌 기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호가 과연 가능할까? 연예기획사라는 사람들이 다 SM이나 다 JYP나 다 YG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이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전속계약금 무지 주고 선급금 무지 주고 근데 연예인은 모럴 해저대에 빠져갖고 자기가 권리행사도 안 해 가면 낮아빠져 있는데 나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대세적인 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갖고 있는 고민이었어요. 부방으로 그 고민은 정말 그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부정기준발의법 자체가 권리를 창설할 수 있는 법이 아니죠.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그 시장에서의 어떤 페어한 컴피티션을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특허청 입장에서는 현재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그 부경법을 통해서 보호하자는 입장 자체는 부경법을 통해서 권리 자체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보호 방법과 여러 형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어떤 논의와 그 합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부경법을 통해서 시장의 경쟁 질서 측면에서 보호하면서 나중에 더 구체화가 되면 권리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공시 관련해서만 한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격권은 권리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변적인 권리라고 하는데요. 권리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 인격, 타인의 인격권은 존중을 해야 되죠. 배타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산적인 권리가 아니죠. 근데 인격권을 공시하는 수단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뭐 성명은 성명 자체로 공시하는 것이고 초상도 초상 자체로 공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을 배타적인 권리와 반드시 결부시키는 것은 반드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재산적인 권리의 경우에도 배타성 여러분들 잘 아시는 IP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반드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안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결부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경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호할 경우에 반드시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냐? 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공시제도가 없는데 그러면 그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출판제도 같은 것이 아마 업계의 전실 그런 것을 각국마다 좀 고려를 해서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뭐 강의를 할 때는 배타적인 권리가 공시를 수반하지 않는 어떤 권리는 우리 법체계상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여쭤보려고 서울스 과장님한테 궁금한 건데요. 저기 1페이지 아래 보면 부정경쟁이 일반 조항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판결이라고 나왔는데 그 최근에 뭐 그런 판결 혹시 차목이 문제된 판결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차목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원고가 차목이 기각된 판결이 있었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 이 공무원의 일반 행태인데요. 이 하급심 그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스터디한 게 아니고 우리 조금 전에 질문을 많이 줬었던 이미옥 사무관이 스터디를 한 사안이어서 그 판결의 세부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옥 사무관이 많이 알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사무관이 좀 답변을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 이제 그 일반 조항 도입된 것 관련해서 3개의 판결이 집어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뭐 유명 연예인들이었고요. 피고는 이제 포털 사이트 운영 업체였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또는 민법상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참혹에 의한 우선 이제 민법에 의한 걸 말씀드리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걸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요. 그리고 부경법에 있어서 일반 조항에 있어서 이제 요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을 이제 무단으로 모용하는 행위여야만 하는데 키워드 검색 광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사용되는 방식이라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참혹에 의한 청구도 기각한 이런 사건입니다. 토론문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지금 저희 법인에서 대리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를 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안 된다, 참혹도 인정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법행위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다만 이 뭐 퍼블리시권 인정하고 안 하고와 관련해서 아니면 그 퍼블리시권 관련해서는 사실은 퍼블리시권도 뭐 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참고가 되는 사안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뭐 법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하면 퍼블리시권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데 판단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갔던 것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뭐 퍼블리시권이나 뭐 부경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적용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법원의 태도가 이렇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박 교수님.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방금 그 이 변호사님 맡은 사건이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키워드 검색 광고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고등법원도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고 참혹의 위반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부인한 경우에 최소한 성명권이나 초상권의 침해는 인정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초상 성명권 침해도 여기선 성명권이죠. 부인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불법 행위성 자체를 부인한 거지 이게 참혹 위반 뭐 연예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부경법 참혹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항 패션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동건 씨가 공항에서 아주 뭐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출국을 하면 또는 입국을 하면 그게 신문에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본 시청자나 뭐 독자들이 뭐 저 선글라스를 끼면은 나도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선글라스를 사고 싶어서 치는데 문제는 그 선글라스가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도 모르고 제품명도 몰라요. 근데 사고는 쉽고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장동건 선글라스라고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동건이라고 친 거는 장동건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거는 장동건이라는 스타가 그동안 쌓아올린 고객 흡입력이라는 성과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글라스를 찾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쓴 거죠. 다시 말하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해열제가 별로 변변한 게 없을 때 바이에르 의사에서 만든 아스피린이 들어왔을 때 다 아스피린 주세요라고 그랬지 뭐 해열제 중에 아스피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경우에 약국에서 우리 아스피린 팝니다라고
라는 광고를 저기 그 유리벽에 붙여놨을 때 그게 과연 상표권 침해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행위성 자체가 없는 거지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참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만 오늘 토론회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특히 최승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격권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다수의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섣부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제가 섣부르다고 혹시 또 표현을 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승재 변호사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을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 또 대법원에서 또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 입법 방향 또는 입법 시도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입법을 할 것이고 깊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최승재 변호사님, 권호성 교수님 두 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영민 변호사님, 박준호 교수님, 서울수과장님 토론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댁으로 무사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